액세스 오브 트루스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휴전이 됐지만 완전하지 않고 레바논이나 이란의 임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며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자에서 테헤란까지 이 지역 전역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이슬람 정권의 대리인들이 사용하는 끔찍한 성폭력 수법을 계속해서 폭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전 세계 좌파가 실시간으로 실패하고 있는 이란 문제라는 도덕적 시험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십 년 동안 좌파는 자신들을 인권에 대한 도덕적 권위자로 내세워왔습니다. 더 신경 쓰고, 더 보고, 약한 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운다고 주장하는 쪽이죠.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시민권의 정당이며 경찰의 폭력과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말들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 사태가 이게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선택적인 가치관임을 드러냈으니까요. 미국에서 이민이나 경찰의 폭력에 대해 좌파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수년 동안 옹호하면서 이것을 도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 포장하죠. 그들은 조직하고 시위하고 목청껏 경찰의 폭력과 ICE에 대해 소리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란 아이들이 시위하다가 IRGC 저격수에게 거리에서 총에 맞아도 갑자기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죠. 2025년에 최소 1639건의 처형이 있었는데 이는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중 90% 이상은 정권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이미 수백 건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만 명이 시위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5만 명 이상이 구금돼 있고 많은 이들이 시위 참여로 처형 위기에 있습니다. 좌파 기준으로 보면 이는 세계 최대 인권 문제여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권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좌파로부터 여성의 말을 믿으라는 말을 자주 듣고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란 여성들은 성별 아파르테이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거나 구금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의할 때는 해시태그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문과 곧 이야기하겠지만 성폭력 그리고 처형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과 그 대리 세력들이 성폭력을 통제와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런 여성들은 트럼프나 비비 혹은 오늘의 변명거리 때문에 좌파의 의제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LGBTQ 권리를 보세요. 좌파는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란에서는 동성애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크레인에 매달려 처형당합니다. 한편 좌파에는 글렌 그린월드와 같은 게이 남성들이 수년간 정권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자신을 처형할 자들을 정보전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어떤 인간이 중요한지 선택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류애에 대한 또 다른 훈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제 좌파의 수사가 아니라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79년에 샤를 버리고 호메이니에게 문을 열어준 지미 카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락 오바마도 있습니다. 그는 핵 합의를 온건화 방법으로 포장하고 수백억 달러 자금을 쓸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가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팽창을 지원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물론 제재가 명목상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화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유 수익만으로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고 이는 말 그대로 정권을 재정적으로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낳았을까요? 국내에서는 탄압과 처형, 단속이 계속됐고 해외에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등 이 지역 테러 대리 조직을 통해 폭력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흰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들에 더해 오늘날 좌파로부터 훨씬 더 나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 머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젠크 위구르, 메흐디 하산 평론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들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권의 주장까지 적극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권의 책임을 없애는 동시에 이란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선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패턴은 매우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보적 가치나 그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란인들이 중심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진짜 목적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미국과 동맹국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처형을 외면하고 성폭력을 외면하는 것이라 해도 게이 남성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총에 맞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도주의에 대해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도덕적 시험대이며 좌파는 그 시험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한 재앙,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진지한 논의에서는 웃어넘겼어야 할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퍼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과 평론가들, 그리고 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해 어쩌다 보니 끌려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같은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 주장은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 두 나라 모두의 주체성을 동시에 무시할 때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허락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 전역에서 대리 테러전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지휘해온 정권이 그저 수동적으로 사건에 반응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전쟁에 들어갔고 비비 네타냐후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걸 듣는 것조차 아직도 고통스러워요. 그녀는 너무나도 어리석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이 갈등의 현실을 진지하게 다루려는 시도조차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요. 이런 종류의 발언의 전체 목적은 이슬람 공화국에서 중심을 옮겨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을 조장하는 정권, 즉 이슬람 공화국이 배경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주장, 즉 미국이 어쩌다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요. 이런 이야기는 카말라 해리스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들었고 수년간 이스라엘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해온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에게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면서 이스라엘을 흠집내려는 이란 오마르 같은 의회 의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죠. 미어샤이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며칠 전 뉴욕타임스 기사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안보기구 내에는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황색 경고등을 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갔냐고요? 이스라엘의 설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게 좋은 생각이고 자신들에게 실행 가능한 전략이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미어샤이머가 거의 모든 예측에서 틀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걸 마치 나쁜 일인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옳은 일이라는 훌륭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존 케리 같은 사람에게서도 들었어요. 그는 네타냐후를 아주 빠르게 비난했지만 사실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네, 그는 우리가 공격하길 원했고 오바마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그는 공격 요청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거절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거절했어요. 부시 대통령도 거절했어요. 이 요청에 동의한 유일한 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온 전력이 있으니까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존 케리? 하지만 이게 바로 이슬람 정권에 남아있는 관리들이 직접 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이라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갈리바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 정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시태그로 말했던 그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겉으로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정보와 그 사람의 구상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행동하고 미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그 상황에 그냥 반응만 하는데 물론 이것은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슬람 공화국이 이 갈등을 묘사해온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의도적인 프레임이에요.
이는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미국이 주권 국가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여러 번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체적인 내러티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숨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걸 퍼뜨리고 있죠. 이제 미국 내에서 좌파와 우파 모두로부터 같은 주장의 다양한 버전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구 청중을 위해 정제되고 미화된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누구의 관점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심을 가져야 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주장이 실제 기록을 살펴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입장은 지난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입장은 이번 전쟁 중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관된 입장이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980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나라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그 나라들도 당신이 하는 대로 조금씩 따라하게 되고 올바른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 상황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질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이란 같은 나라가 우리 인질들을 붙잡고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사람들을 데려와야 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문의 여지도 없고 제 마음에도 의문이 없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며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도 우리를 막거나 화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그렇게 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 인질 사태 동안 지금 이렇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권과의 상황을 터무니없다고 표현하며 미국이 강경하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정권을 미국의 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입장이 아니고 분명히 최근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1987년으로 넘어가서 트럼프와의 또 다른 인터뷰를 살펴봅시다.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용당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우리의 동맹국들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이란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바다 근처에 있는 석유를 차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병대를 보내실 건가요? 전쟁 위험을 감수하실 건가요? 그들에겐 이란을 놔두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를 가져오면 됩니다. 어떻게요? 제 말은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건가요? 무슨 뜻이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약하게 굴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실례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고 중동에서 시작될 겁니다. 소련이 이란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고 했다면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 믿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란이 이 나라를 공격하면 들어가서 대형 석유 시설 하나를 점령하세요. 그걸 점령해 계속 유지하고 손실을 만회하세요. 이 나라는 이미 이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헤이그 섬에 대한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했고 그 정권의 반미적 공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 덴베게든 핵합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통해 수년간 계속되어옵니다. 한 번은 이란 핵안보 리더 비판을 저놈이러 주명공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란 핵합의가 체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합의는 이란에 1,500억 달러를 돌려주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이것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협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란 합의는 미국이 체결한 최악이자 가장 일방적인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그 합의는 미국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닐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2015년까지 그는 이미 그 핵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입장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는 마침내 그 입장에 따라 그 합의에서 탈퇴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IRGC의 수장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이슬람공화국을 상대로 취해진 가장 중요한 직접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 자체적인 전략적 계산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40년에 걸친 일관된 입장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의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개 기록을 무시해야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슬람 정권의 행동도 무시해야 합니다. 그 정권이 항상 반응만 하고 사건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헤즈볼라를 키우고 하마스를 지원하며 이라크의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수십 년 동안 대리전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핵심 전략 교리로서 말이죠. 이것은 반응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주도적인 행동이고 팽창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 등 미국인 대상 직접 공격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이슬람 정권이 지원하는 헤즈볼라라는 대리 테러 단체의 소행으로 241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미국 군대에 대한 최악의 공격 중 하나입니다. 이란 정권 세력이 미국인을 살해한 오랜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정권에 맞서 싸울 독립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단순히 약한 주장이 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정책을 통제했다면 워싱턴과 예루살렘 간 의견 충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때때로 이스라엘의 작전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나 두 정부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모든 증거로 볼 때 결코 사실일 수 없는 주장, 즉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제한다는 주장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익에 근거해서 내려진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본인의 40년간의 기록을 무시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나쁜 견해가 아니라 그 정권의 선전과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권은 항상 자신들을 이 갈등에서 반응하는 쪽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고 미국은 조종당하는 존재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 그것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틀을 반복하게 되면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직접 퍼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셈이 됩니다. 카말라. 그리고 그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이력과 베냐민 네타냐후가 연관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트럼프는 그 당시 네타냐후를 알지 못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번 주 보도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든 혼란을 뚫고 나와서 이 정권과 그 대리 세력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바라보게 만듭니다. 물론 이론이나 말뿐만 아니라 매우 잔인하고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 아르다베 출신의 38세 간호사이자 수술실 기술자, 그리고 등산가인 살레이 악바리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남편 아흐메드 쿠라이와 함께 최근 봉기 동안 시위자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보안군이 그들의 집을 급습했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표적이 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족을 넘어 더 넓은 곳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테러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IRGC의 급습 중에 그녀가 남편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말, 끝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널리 퍼지고 있는 보도,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도 포함해서 보안군은 그녀를 단순히 죽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시체 안치소에서 한 일을 녹화해서 남편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그 영상에는 IRGC 요원들이 그녀의 시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휴대폰을 열려고 했는데 지문 잠금이었어요. 영안실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 손가락을 휴대폰에 대 잠금을 해제했어요.
본인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아? 그는 말했어요. 플란자, 네 아내를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بعد عکس میفرسته برا من.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지금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감옥에서 겪었던 그 수치심을 지금 또 느끼고 있어요. 내 이가 부러졌고 입 전체가 다쳤어요. 맹스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그의 아내를 죽인 사람들이 그의 고통이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시작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시신을 그를 향한 무기로 바꾸고 억지로 지켜보게 하면서 그들이 그녀에게 한 짓이 영원히 그의 머릿속에 남도록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해진 심리적 고문을 겪고 그 영상을 억지로 보게 된 후에는 그리고 아무런 정의도 책임도 도망칠 방법도 남지 않은 채로 남겨진 후에는 아흐메드 코다이 씨는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견딜 수 없어 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는 이슬람 정권의 군대가 그녀를 죽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도 함께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슬람 정권에 잘 알려진 전술이었습니다. 이는 구금시설에서 신문중이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사용되며 굴욕감을 주거나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들이 죽인 사람에게만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에게까지 그 폭력을 확장시켰고 그녀의 몸을 심리전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장 끔찍한 점은 이것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국제기구들은 이슬람 정권이 성폭력을 억압의 도구로 체계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UN 이란 진상조사단은 여성, 생명, 자유 시위 기간 동안 강간과 기타 형태의 성폭력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구금된 여성, 남성,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역시 집단 성폭행, 생식기에 대한 전기 충격, 그리고 신문중 성적 고문 사례들을 기록했으며 이를 처벌과 굴욕,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다른 인권단체들 또한 성폭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동일한 양상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보안군이 통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살레이, 아카바리, 아흐메드 코단에게 일어난 일과 함께 보면 이는 체제 내 일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체제가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개인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 시위대를 도우면, 저항하면, 규칙을 어기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굴욕, 트라우마, 두려움의 형태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번 주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도 똑같은 권력의 논리와 취약성의 악용이 드러나는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주에 가자 지구의 여성들, 특히 남편을 잃었거나 이혼한 뒤 쫓겨나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생존을 위해 구호 배급망에 의존하게 된 여성들이 하마스나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식량 꾸러미, 인도적 지원, 현금 지급, 심지어 이동이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권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통제력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경우 굶주림이나 노숙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증언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가라블리 지역의 천막 안에서 한 과부가 여러 카산 부대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여성들이 음식이나 소액의 현금, 때로는 겨우 100셰켈 정도를 위해 자신을 팔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절박함의 정도와 권력 불균형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상황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자주 시작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남성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이용해 괴롭힘과 압박, 결국에는 강요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4명의 자녀를 둔 이혼한 피란민 여성 누르는 한 이슬람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남성이 자신에게 연락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 그는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고 너는 나를 폭로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정부다 라며 신고나 저항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런 발언들은 하마스와 이란의 이슬람 정권 대리인들 아래에서 벌어지는 학대의 전체 구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원, 치안,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권력 구조를 헤쳐나가는 것 외에는 진정한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 그 패턴이 결코 미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국가가 성폭력을 억압의 도구, 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대리 세력인 테러 단체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건이나 나쁜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고 정상화하는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런 행위자들 사이의 도덕적 동등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민주주의 국가와 강간, 굴욕, 강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이나 조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의 인권 기준은 단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최악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나쁜 소식은 저희가 몇 달 동안 경고해왔던 일인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외부의 유대인 기관들을 겨냥한 공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는 하라카트 아샤브 알야민이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알-이슬라미아라는 단체는 최근 몇 주 사이에 등장했으며 현재 적어도 유럽 당국에 의해 이란과 연계된 대리 테러 단체일 가능성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런던 북서부 켄튼 유나이티드 시나고그에서 인화성 물질이 던져져 화재와 연기 피해가 난 방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 캠페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일련의 공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 동일한 단체가 유대인 공동체 구급차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을 포함한 다른 공격들의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그중 두 건은 실제로 골더스 그린에서 발생했는데 하촐라의 여러 차량이 시나고그 밖에서 불에 탔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폭발을 일으키며 중요한 응급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핀출리와 핸던의 시나고그에서 발생한 방화 시도와 페르시아어 매체에 대한 공격에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사 이란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작위 표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삶,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반대파와 연결된 상징적인 표적들의 네트워크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런던뿐 아니라 같은 단체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시나고그와 유대인 관련 장소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제 이것을 지역적인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조직되지 않은 증오나 즉흥적인 분노 혹은 몇몇 나쁜 사람들의 행동으로만 보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대리 세력, 그리고 영향력 작전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선동이 수년간 정상화되어 왔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선동을 실제 세계의 폭력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시나고그가 화염병 공격을 당하거나 구급차가 불타고 언론사가 표적이 되며 이 모든 일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선정과 선동, 그리고 거의 감시받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네트워크를 통해 수면 아래에서 쌓여온 것들이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나고그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맥락도 없습니다. 구급차에 불을 지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맥락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맥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추악한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주장이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적 서사로 바뀌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성폭행하는데 개를 이용했다는 주장,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듭니다. 이 주장은 하마스와 연관된 유로메드 인권감시단에서 시작됐는데 당연히 이런 극단적인 비난에 대해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마스 팬클럽 드롭사이트 뉴스는 이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을 거친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암시한 것은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소식통은 정보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며
국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활동가 겸 논평가였고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마치 그것이 어떤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신뢰성을 부여해 사람들을 오도하려는 의도적 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을 살펴보면 그건 단순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증언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테이만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죄수들은 자신들이 IDF의 명령과 훈련을 받은 개들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자체도 전혀 말이 안 돼요. 게다가 군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개들은 탐지, 추적 또는 통제된 체포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건화, 반복, 보상 시스템을 통해 훈련받아요. 이런 임무들은 정밀함과 신뢰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작위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개에게 명령에 따라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건화하는 훈련 체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표준화하거나 통제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본적인 현실성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스테테이만에서 복무했던 한 군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고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리고 인용하자면 그건 말도 안 돼요. 동물로 사람을 강간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진지하면 돼요. 탐사 저널리즘이 아니니까요. 이건 선전선동의 과정이에요. 신뢰할 수 없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주장이 기사로 나오고 그게 다시 퍼지고 증폭되고 가짜 권위로 포장돼서 사람들이 믿을 만큼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누군가 증거를 요구할 때쯤엔 이미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것뿐만 아니에요.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를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면 실제 피해자들과 실제 사건들이 근거 없는 주장들로 넘쳐나면서 신뢰를 잃게 되죠. 이런 주장들은 결코 입증될 수 없고 애초에 입증된 적도 없었어요. 실제 이야기는 그들이 말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는 이런 허위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만들어내고 시스템에 밀어넣어서 가장 기본적인 증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좋은 점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라 위선이 너무나도 뻔해서 이제는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온라인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발언을 몇 달 동안 증폭시켜온 캔디스 오원스가 라짓 마크론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가 소송을 당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대가가 따르자마자 그녀가 누구에게 향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로라 루머가 실제로 밝혔는데 캔디스의 법적 방어를 카소위츠가 맡고 있다고 해요. 벤슨 토레스, 뉴욕의 대형 로펌으로 그녀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법적, 정치적 기득권층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하기 전에 파트너로 있었던 로펌이에요. 네, 캔디스는 시오니스트 유대인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고용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죠. 캔디스, 당신은 몇 달 동안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충성심을 의심하며 반미적이고 적대적인 선전에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증폭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마자 당신이 한 말에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오자마자 당신은 곧장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로 달려가더군요. 바로 당신이 폭로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시오니스트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로펌으로요. 정말인가요? 그리고 이 같은 로펌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익을 고위 법률 및 정치 분야에서 옹호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너가 말하는 것들을 믿는다면 캔디스, 너가 공격하는 바로 그 구조에 의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너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세상이 만든 법적 생태계에 의존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평판과 책임, 그리고 미래가 걸린 순간에는
그런 모든 말들은 사라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의 좋은 점은 이 끔찍한 여자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서 더 이상 다른 척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휴전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뤄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 또는 인스타그램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연락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JNS Access of Truth에서 만나요.